배때기에 든 게 뭔데 감히 들어누워? 네 아비처럼 포크레인이나 몰 것들이. 임신 9개월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은 말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비웃었어요. 언니 친정에서 받을 게 있어야 나가지.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정 아빠가 움직였어요. 수진아, 거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시댁 골목에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대문이 무너졌어요. 아빠가 포크레인에서 내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이 건물 내 거야. 내 딸 괴롭힌 그 입으로 나한테 사정해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결혼하고 5년 단 하루도 5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뒤로는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전쟁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저는 부엌불을 켰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시아버지 혈압약 3가지와 당뇨약 2가지, 관절약 2가지를 하나하나 꺼내 약통에 나눠 담았어요. 7가지. 매일 아침 빠뜨리면 안 되는 약이 7가지였습니다. 약 하나리라도 빠뜨려봐. 내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 한 말이었어요. 결혼 첫날 밤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시댁에 들어온 저에게 환영 인사 대신 들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침상은 7인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매일 와서 밥을 먹었어요. 시누이 아들 2, 그리고 저. 하지만 제가 밥상에 앉는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두 먹고 난 뒤 식은 밥에 남은 국을 말아 먹는 게 제 아침이었어요. 그걸 5년 동안 했습니다. 수진아, 빨래 안 돌렸어?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일어섰어요. 배가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오니까요. 세탁기를 돌리고 시아버지 방 이불을 걷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변기를 닦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서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배 아래쪽이 뻐근하게 당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지난주 검진 때 무리하지 말라고요. 이 집에서 무리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오후에는 시어머니 발을 씻겼습니다. 물이 뜨거워. 네가 손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담가야지. 이게 사람이야? 대야에 물을 받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배가 바닥에 닿았어요. 아기가 발로 찬 건지 배가 눌려서 그런 건지 아래쪽이 쑤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또 그 표정. 시어머니 발 씻기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에요, 어머니. 물온도 다시 맞출게요. 네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 발도 안 씻겨줬냐? 아, 맞다. 친정 엄마가 없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포크레인 기사인 아빠가 새벽에 현장 나가기 전에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손. 투박하고 거칠지만 한 번도 저를 때린 적 없는 그 손.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를 공사판 인부라고 불렀어요. 결혼 전부터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포크레인이나 모는 집안이라고요. 제가 왜 참았냐고요.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연애할 때 강태호라는 사람은 다정했어요. 수진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한마디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 씨, 나 요즘 배가 많이 당기는데 병원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어? 응, 다음에. 이번 주 바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남편이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내 얘기를 맨날 해. 밥이 짜다, 빨래를 늦게 한다. 좀 맞춰줘, 응? 나 임신 7개월이야. 알아. 근데 엄마도 너 시집 올 때 만사까지 일했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래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등을 바라봤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기침만 해도 약을 사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불 속에 누워서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신우이가 들이닥쳤어요. 캐리어를 끌고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되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신우이를 안았습니다. 저를 보고는 한마디 했어요. 방 하나 더 치워. 미라 온다. 임신 7개월. 제 방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온 날 집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만 달라졌어요. 할 일이 2배가 됐거든요. 강미라.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이. 32인데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돈만 축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우리 미라 왔어? 아이고, 내 딸. 밥 먹었어?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5년 동안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 한가운데에 세우더니 저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배부터 발끝까지. 언니, 배가 진짜 크다. 쌍둥이야? 아니, 하나야. 그래도 좀 관리 좀 하지. 팔뚝도 부었네. 신우이는 캐리어를 그 자리에 놔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캐리어를 끌고 2층 빈방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이 14개였어요. 임신 7개월의 배를 안고 캐리어를 끌어올리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온 뒤로 아침상은 8인분이 됐습니다. 신우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면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놓고 소파로 가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언니, 커피 한 잔만. 언니, 과일 좀 깎아줘. 언니, 이 택배 좀 정리해놔. 언니. 그 호칭이 부를 때마다 심부름이 따라왔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신우이에게 너도 좀 도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리면 혀를 찼어요. 미라 시킨 거 아직도 안 했어? 임신한 게 무슨 면제부야? 면제부. 시어머니는 제 뱃속 아기를 면제부라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온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약간 찔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산후조리원 비용 있잖아. 응, 800만 원. 태호 씨가 따로 모아뒀다고 했잖아. 그게 누나한테 좀 빌려줬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누나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엄마 병원비도 좀 보태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 병원비? 어머니 아프신 데가 어디 있어?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병원비는 핑계였다는 걸. 태호 씨, 나 다음 달이면 출산이야. 그 돈 없으면 조리원 못 가. 누나가 갚는다고 했어. 한 달만 기다려. 한 달이면 아기가 나온다고.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누나인데 어떡해. 가족잖아. 가족. 그럼 저는 뭔가요?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남편에게 더 말하려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태호 씨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미라 씨에게. 알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라가 사업 자금이 급한데 며느리 배 한 번 아픈 거하고 비교가 돼? 옛날엔 애 낳고 그날 저녁에 된장국 끓였어. 조리원이 무슨 호텔이야?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 네 돈이야? 태호 돈이지. 제 돈이 아니래요.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푼도 못 모은 건 맞았습니다. 시댁 생활비, 시아버지 약가, 명절 비용, 시누이 용돈까지 다 제 손을 거쳐 나갔는데 정작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43만 원이 전부였어요. 43만 원. 그게 5년의 값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80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뱃속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아직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빠한테 전화할까?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하죠? 아빠, 나 여기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아라고요? 아빠는 저 하나 시집 보내려고 평생을 일한 사람이에요. 포크레인 기사 월급 쪽에서 저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허리가 휜 사람. 결혼식 날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아,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한테 제 꼴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베란다 난간을 잡고 서 있는데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그 800 그냥 가져. 며느리가 뭐라 하면 내가 막을게. 조리원?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집에서 나오면 되지. 집에서 나오면 된대요. 2024년에 집에서 나오면 된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5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다음 주 수요일 시할아버지 기일이야. 제사 준비 네가 다 해. 임신 8개월. 제사 음식 20가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월요일 아침부터 제사 음식 목록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A4 용지 가득, 빼곡한 글씨, 산적, 동태전, 녹두전, 배추전, 호박전, 깻잎전, 두부전, 나물 5가지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숙주, 갈비찜, 잡채, 약식, 떡, 과일은 배, 사과, 감, 대추, 탕국은 소고기, 무국, 20가지가 넘었습니다. 빠뜨리면 시할아버지한테 벌 받아. 알았지? 시어머니가 목록을 짚으며 말했어요. 마치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것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에 산부인과 검진이. 제사가 먼저야, 병원이 먼저야? 한마디로 잘렸어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자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언니 수고해.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웃고 있었어요.
80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제사 준비를 떠넘기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저는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와야 했거든요.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재래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갈비를 사고 나물 5종류를 사고 전 재료를 사고 과일을 사고 양손에 봉지 4개, 무게가 합쳐서 20kg는 됐을 거예요.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배가 묵직하게 아래로 당겨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흔들림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좌석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만삭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소고기를 삶고 나물을 데치고 전 반죽을 만들었어요. 서서 일하면 허리가 아프고 앉아서 하면 배가 눌려서 숨이 찼습니다. 어떤 자세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서 나물을 집어먹더니 말했어요. 시금치가 질겨. 다시 해. 다시. 그 한마디에 30분이 또 날아갔습니다. 수요일,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쳤어요. 동태전, 녹두전, 배추전, 호박전, 깻잎전, 두부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찬바람 들어오잖아. 닫아. 기름 연기를 계속 마셨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을 부치면서 동시에 갈비찜을 졸이고 잡채 재료를 손질하고 과일 깎을 준비를 했어요. 손이 2개론 부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일찍 올게. 그 말만 남기고 신우이는 11시에 일어났어요. 부엌 앞을 지나가면서 전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언니, 이거 맛있다. 근데 깻잎전은 좀 더 바삭하게 해줘. 그리고 다시 소파로 갔어요. 오후 1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째 서 있었어요. 다리가 부어서 실내화가 꽉 끼었습니다. 발등이 빵빵했어요. 산적 꼬치를 꽂는데 손이 떨려서 꼬챙이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나왔어요. 밴드를 붙이고 다시 꽂았습니다. 오후 3시, 떡을 찌고 있었어요. 찜기 뚜껑을 열 때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순간 어지러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앉아도. 제사상 다 차렸어? 아직 탕국이. 그럼 앉을 때가 아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어요. 타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기가 괜찮은 건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기.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달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쓰러지는 것도 골라서 쓰러져. 제사가 먼저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임신 8개월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탕국 아직 안 끓었잖아. 빨리 일어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습니다. 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발을 씻기고 빨래를 하고 임신 8개월의 시장을 보고 이틀 동안 20가지 음식을 만들고 10시간을 서서 전을 부쳤는데 돌아온 말이 빨리 일어나였습니다.
신우이가 부엌 문 앞까지 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엄마, 119 불러.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노려봤어요. 119? 제사에 구급차 오면 시할아버지가 뭐라 하시겠어.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싱크대를 짚고 한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버둥거리며 일어섰어요. 배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탕국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20가지 음식이 빈틈없이 올라갔어요. 시아버지가 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를 짚으며 확인했어요. 이건 됐고, 이건 됐고, 그리고 한마디, 약식이 좀 질다. 이틀 동안 쓰러지면서까지 만든 20가지 음식에 대한 평가가 그거였습니다. 남편은 저녁 7시에 왔어요. 일찍 올게라고 하고 7시에 왔습니다. 수진아, 수고했어. 한마디.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손이 물에 불어서 손가락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 1시, 모든 정리가 끝나고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배 아래가 또 당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내일도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친정 아빠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3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빠, 연락처에 아빠라고 저장된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2달? 아니, 3달. 추석 때 형식적으로 아빠 건강해? 라고 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10분을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누르면 뭐라고 하죠? 아빠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아빠 나 좀 데려가줘? 아빠 나 시집 잘못 왔어?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 하나 시집 보내려고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인데 결혼식 날 아빠가 울었어요. 포크레인 위에서 평생을 보낸 거친 손으로 제 면사포를 내리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신부 아버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행복해라. 그 한마디가 떠오를 때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제 부엌 바닥에 쓰러졌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빙글빙글 돌면서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도시락을 싸주던 새벽. 아빠가 참기름 냄새 나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저녁. 아빠가 포크레인 현장에서 돌아와 절뚝거리면서도 수진이 밥 먹었냐? 부터 물었던 밤. 보고 싶었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3번 만에 받았어요. 새벽 3시에 3번 만에. 수진아? 아빠 목소리. 잠이 덜 깬 것 같지 않았어요. 아빠는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새벽에 현장 나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아직도 4시면 눈이 떠진다고 했었습니다. 아빠 나야. 응, 왜? 무슨 일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아니,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63년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을까요? 수진아, 울었어? 심장이 쿵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했는데 아니, 안 울었어.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잠겨. 감기? 임산부가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병원은 갔어? 응, 갔어.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은커녕 산부인과 검진도 한 달째 못 가고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어? 응, 잘 먹어. 그것도 거짓말. 식은 밥에 남은 국, 그게 제 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잘해주시냐?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5초. 그 짧은 침묵이 저를 배신했어요. 수진아. 아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있지? 없어, 아빠. 진짜 괜찮아. 박수진. 아빠가 제 풀네임을 불렀어요. 아빠가 박수진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심각할 때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수진아, 울지 마. 아빠한테 말해. 아빠, 나, 말이 안 나왔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빠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도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진짜야. 시집살이가 좀 힘든 거지. 다 그런 거잖아. 아빠가 걱정할까봐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빠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번 주에 한번 갈게. 아니야, 오지 마. 괜찮다니까. 아빠가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손녀딸 얼굴도 보고. 아빠 말 들어. 이번 주에 간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방에 돌아와 누웠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침대 옆 선반에 올려둔 작은 탁상시계. 아빠가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다른 집은 예단이니 혼순이 거창하게 주고받았지만 아빠는 시계 하나를 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이거 아빠가 직접 골랐다. 힘들 때 이거 보면 아빠 생각해라. 그때는 그냥 아날로그 탁상시계인 줄만 알았어요. 나무 틀에 동그란 시계판. 째깍째깍 소리가 밤에 들리면 왠지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 5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손에 들고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 미안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에 빨래를 개다가 시누이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누이 가방 안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이름 강수진. 금액 3천만 원. 담보 없음 신용대출. 제 이름이었어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시누이가 제 명의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 한 거였어요. 800만 원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빚까지 씌우려고 산후조리원비를 빼앗기고 제사에 쓰러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시집이니까, 아기 아빠의 집이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 만에 제대로 찍혔어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시누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뛰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해봤자 누나인데 어떻게라고 할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내가 그러라고 했어. 또 그 말이 돌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에?
증거는 사진 한 장. 아직 실행되지 않은 신청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 언니 뭐해? 아, 빨래 개고 있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웃었어요. 5년간 훈련된 미소였습니다. 신우이가 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집 누구도. 아빠가 이번 주에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버티자.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외할아버지가 온대. 그런데 아빠가 시댁에 와서 본 것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빠가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아버지가 잠깐 오신다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 갑자기 왜? 손녀 얼굴 보고 싶으시대요. 제 배도 많이 불러서. 아이고, 포크레인 기사가 뭘 보러 와. 올 거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 신우이가 소파에서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포크레인 기사가 뭘 들고 와. 시멘트? 둘이서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빠를 비웃는 건 저를 비웃는 것보다 더 아팠거든요.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뛰어갈 수 없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삭의 배를 안고 쪼그려 앉아 장롱 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인터폰을 보고 소리쳤어요. 언니, 네 아버지 왔다. 네 아버지. 신우이는 제 아빠를 한 번도 사돈 어른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과일 상자, 다른 손에 한우 세트. 빈손으로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포크레인 기사라고 무시해도 예의만큼은 칼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십니까? 아빠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왔어. 거기 나. 과일 상자를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아빠의 눈과 근육이 한번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저를 찾았겠죠. 수진이는 안에서 청소하고 있을걸.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빠의 시선이 안쪽 복도를 향했습니다. 아빠가 복도를 걸어 안방 쪽으로 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임신 9개월 가까이 된 딸이 만삭의 배를 바닥에 깔다시피 하고 시어머니 방 장롱 밑에 걸레를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저는 아빠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의 표정,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것,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아빠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아빠가 두 걸음에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레버를 30년 넘게 잡아온 바위처럼 단단한 그 손이. 아빠, 그냥 청소하다가. 이게 청소야? 아빠가 주위를 봤어요. 걸레, 세제, 양동이. 방바닥에 무릎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무릎에도 타일 자국이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만삭이 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아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알았어요. 아빠가 진짜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목소리. 아빠 괜찮아. 원래 이 정도는. 원래. 아빠가 제 손을 봤어요. 물에 불어서 갈라진 손가락. 밴드가 감긴 손가락. 거칠어진 손바닥. 아빠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의 턱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사돈, 우리 집이 좀 넓어서 수진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시집 왔으면 당연한 거지.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나도 시집 와서 그렇게 했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나약해. 아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신우이가 뒤에서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아버님, 이 집 일에 너무 간섭하시면 수진 언니가 더 힘들어져요. 경고였습니다. 친정 아빠가 나서면 며느리한테 더 심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빠를 현관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이 등 뒤에서 찔렀습니다. 현관 밖에서 아빠가 멈췄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다 말해. 아빠, 진짜 괜찮아.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거지. 나쁜 분은. 수진아. 아빠가 제 말을 잘랐어요. 63년을 살면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딸의 거짓말도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왔어. 손가락이 갈라졌어. 임신 9개월인데 무릎에 바닥 자국이 있어. 아빠가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어요. 괜찮은 게 어딨어.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가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 그런데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아빠가 알아서 할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나 더 힘들어져. 아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아빠의 뒷모습, 넓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에 성큼성큼 걷는 사람이 발을 질질 끌듯 걸었어요. 저는 창문에 서서 아빠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아빠가 골목을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골목을 돌자마자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는 걸,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치면서 울었다는 걸, 내가 그것밖에 못해주냐? 내가 아비가 맞냐? 아빠가 그렇게 울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 주소록에서 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변호사. 아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빠가 다녀간 뒤로 시어머니가 더 심해졌어요. 사돈이 와서 집안 사정을 엿봤다는 게 불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불쾌함은 전부 제게로 돌아왔어요. 네가 친정 아비한테 뭐라고 일러 바쳤어? 아빠가 돌아간 당일 저녁,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포크레인 기사 눈깔이 사나웠어. 분명 네가 뭐라고 했지. 진짜 아무것도. 입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제가 핸드폰을 만지면 누구한테 전화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거기서 뭐해? 베란다에 나가면 또 친정 아비한테 연락하려고?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어요.
걸을 때마다 골반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알 리가 없었어요. 검진을 못 갔으니까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잠깐 누웠어요. 딱 10분만 눈을 감으려고 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지금? 어머니, 잠깐만. 잠깐? 네가 여기 잠자러 시집 왔어?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이불을 확 잡아챘어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배가 좀 당겨서 5분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배때기에 든 게 뭔데 감히 들어 누워. 숨이 멎었어요. 네 배에 뭐 대단한 게 들었냐고. 쉬고 싶으면 네 친정에 가서 쉬어. 네 아비처럼 포크레인이나 몰 것들이 시집와서 하는 짓이 드러눕는 거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배를 가리켰어요. 제 아기가 들어있는 배를 배때기라고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배때기에 든 것이라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시누이가 방문 앞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했어요. 언니, 어차피 친정에서 받을 것도 없잖아. 여기서 버텨야지 뭐. 받을 것. 저는 이 집에서 받을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나요? 시어머니가 방을 나갔어요. 시누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고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진아?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터졌어요. 아빠, 아빠.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5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나 배때기라고 했어. 내 배에 든 게 뭔데 드러눕냐고. 아빠 포크레인이나 모는 것들이라고. 말이 끊기고 울음이 나왔어요. 코가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나 더 못하겠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아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수진아. 거기 있어. 아빠. 움직이지 마. 거기 그대로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기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는데 방 안의 탁상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준 시계.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눌러줬어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는 제 전화를 끊자마자 서재로 갔대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 초안. 아빠가 그날 돌아가자마자 변호사를 만났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시댁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다는 걸,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차고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빠가 30년 넘게 몰아온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노란 굴삭기.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아무도 없는 차고에서 혼자 내 새끼 배때기라고? 그래, 그 배때기 아비가 간다. 아빠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골목에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6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쌀을 씻고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시아버지 약을 꺼내고 어젯밤 울다가 잠이 들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트럭인 줄 알았어요. 이 동네에 가끔 새벽 배달 트럭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트럭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 아빠가 새벽에 현장 나갈 때 차고에서 시동을 걸 때 들리던 그 소리. 쿠르르르르르. 굴삭기 엔진 소리였습니다. 쌀을 씻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골목 끝에서 노란 굴삭기가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쪽 담벼락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거대한 몸체. 아침 햇살이 노란 철판 위에서 번쩍거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 아빠였어요. 작업용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짙은 네이비 작업 조끼, 빛바랜 차콜색 셔츠, 양손으로 레버를 잡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얼굴이었어요. 아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달싹거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신우이가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거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이 왜 여기? 시어머니가 창가로 왔어요. 굴삭기가 대문 앞에 멈추는 걸 봤습니다. 미쳤어? 저거 수진이 아버지 아냐?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쾅! 굴삭기의 버킷이 대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철문이 종이처럼 구겨졌어요. 콘크리트 기둥이 갈라지면서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이 뒤틀리는 소리,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울렸어요.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찬장에서 접시가 떨어졌어요. 벽에 걸린 액자가 비뚤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신우이가 핸드폰을 잡고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 불러야 해. 남편이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뒤로 물러났어요. 먼지 구름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노란 기계. 대문이 있던 자리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아빠가 내려왔습니다. 한 손에 두꺼운 마닐라 서류 봉투. 중장비 부츠가 콘크리트 잔해를 밟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무너진 대문 잔해 위를 한 발 한 발 걸어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너진 벽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빠의 뒤에서 금빛이 퍼졌습니다. 먼지 입자가 빗속에서 반짝거렸어요. 아빠가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빠와 무너진 대문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다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만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119인지 112인지 번호를 누르려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야. 이 건물. 아빠가 발로 마당 바닥을 탁 밟았어요. 이 땅, 이 집, 니네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아빠가 등기부등본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소유자, 박철수.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신우이의 핸드폰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네 하고 되물었어요. 아빠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이사 박철수, 연매출 80억. 세 번째 서류.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이야. 건물명도 통보서. 아빠가 서류를 한 장씩 꺼낼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 톤씩 하얘졌어요. 마지막에는 종이장처럼 됐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아빠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크레인 기사 맞아. 30년 전에는. 지금은 포크레인 12대 가진 건설회사 대표야. 시어머니 입이 달싹거렸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아니, 오말순 씨. 아빠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당신이 5년 동안 내 딸한테 한 짓 전부 알고 있어. 아빠가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꺼낸 것. USB 하나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수진이 결혼할 때 탁상시계 하나를 줬어. 수진이 방에 있는 그 시계.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준 시계. 5년 동안 제 방에 있던 그 시계. 그 안에 녹음기가 들어있어. 시어머니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수년치 녹음이야. 배때기에 든 게 뭔데 감히 드러누워. 포크레인이나 몰 것들. 조리원? 집에서 나오면 되지. 전부 들어있어. 아빠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에 줄 수도 있고, 법원에 낼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 신우이가 뒤로 한 발 물러났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경찰에 전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찰이 오면 오히려 자기들이 잡혀간다는 걸.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남을 몰아세우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뒷걸음을 친 거예요. 내 딸 만삭인데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 시켰지. 쓰러졌는데 119도 안 불렀지. 출산 비용 800만 원 빼돌렸지. 아빠가 한 문장씩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한 발씩 물러났어요. 그리고 내 손녀가 들어있는 배를 배때기라고 했지.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참고 또 참은 아비의 울분이었습니다. 이 건물 내 거야. 아빠가 무너진 대문을 가리켰어요. 내 건물 대문, 내가 부쉈어. 내 건물이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 괴롭힌 그 입으로 나한테 사정해봐.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어요. 마당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금목걸이가 출렁거렸어요. 마젠타 블라우스가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신우이는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아빠 앞으로 왔어요. 장인어른, 이게 무슨... 아빠가 남편을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호야. 아빠가 남편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사위라고 했거든요. 네 와이프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니는 어디 있었어?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는 동안 니는 옆에서 코를 골았어. 결혼할 때 약속했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게 이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빠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봤어요. 부엌 앞에 서서 양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울고 있는 저를. 아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단단하던 턱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걸어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아빠 왔다. 이제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업복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아빠의 냄새. 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졌어요. 아빠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집에 가자. 시어머니가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릎 꿇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무릎이 꺾인 거예요. 콘크리트 먼지가 마젠타 블라우스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금목걸이가 목 아래로 축 늘어졌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언제 수진이한테 녹음 틀어볼까? 아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어요. USB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당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배때기에 든 게 뭔데 감히 드러누워. 네 아비처럼 포크레인이나 몰 것들이. 조리원? 집에서 나오면 되지. 임신한 게 무슨 면죄부야? 쓰러지는 것도 골라서 쓰러져. 제사가 먼저야. 한 문장, 한 문장이 재생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마지막에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언니 친정에서 받을 게 있어야 나가지. 언니 수고해. 나는 손 재주가 없어서. 엄마, 포크레인 기사가 뭘 들고 와? 시멘트?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벽에 기댄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스피커를 껐어요. 더 들을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저은 거예요. 5년 동안 항상 손가락질하고 턱짓하고 명령하던 사람이. 살려줘. 사돈, 제발. 아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하고 싶은 말해. 저는 아빠 뒤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5년 동안 올려다보기만 했던 사람을 처음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좁고 날카로운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약 7가지를 챙기고 아침상 8인분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발을 씻기고 한 번도 고마워를 들은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야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거사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혼 신고서.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남편 앞에 섰어요.
남편은 현관 앞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태호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5년 동안 좀 참아라고 했잖아. 남편의 입이 닫혔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어디 있었어요? 내가 울 때 어디 있었어요? 내 출산 비용을 누나한테 줄 때 한마디라도 했어요? 사랑해서 참았어요. 가족이 깨지는 게 무서워서 참았어요. 근데 태호 씨,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족을 위해 참을 수는 없어요. 이혼 신고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눈물이 뚝 떨어져서 서류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수진아,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제 아이는 배때기에 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은퇴 안경 너머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르고 약한 체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말순아, 시어머니가 올려다봤어요. 내가 눈 감고 있었던 게 죄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한테 한 짓이 사람이 할 짓이냐. 만삭인 애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쓰러져도 119를 안 부르고 그게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혼나는 모습을 봤어요. 평생 시아버지를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로 왔어요. 허리를 굽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 할아비가 미안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감 없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도 죄라는 걸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신우이를 봤어요. 강미라 씨, 신우이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내 딸 명의로 대출 3천만 원 받으려고 했지. 신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빠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신우이에게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찍어둔 서류 사진이야. 경찰에 넘기면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 출산 비용 800만 원은 횡령. 신우이의 무릎이 풀렸어요. 시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아빠가 차갑게 말했어요. 돈 전부 돌려놔. 그러면 고소는 보류해 줄게. 한 푼이라도 안 갚으면 그날로 경찰서야.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제 짐을 챙겨줬어요. 캐리어 하나. 5년 동안 시댁에서 산 흔적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제 옷 몇 벌, 아기 옷 몇 장, 모자, 수첩, 그리고 아빠가 준 탁상시계. 아빠가 캐리어를 들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이고 흉터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무너진 대문을 넘어 골목으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밝은 빛을 본 것 같았어요. 골목 끝에 아빠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노란 포크레인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아빠가 30년 넘게 몰아온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굴삭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너진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직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5년 전 결혼식 날 저를 바라보던 그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이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어요. 아빠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응. 차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시댁 쪽을 봤어요. 5년. 새벽 5시. 약 7가지. 아침상 8인분. 식은 밥에 남은 국. 무릎에 박힌 타일 자국.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마워. 전부 두고 왔습니다. 아빠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딸을 낳았습니다. 3.2kg. 건강한 여자아이. 아빠가 분만실 앞에서 울었대요. 간호사가 할아버지, 안에 못 들어가십니다 했는데도 문 앞을 안 떠났다고. 아기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박하늘. 아빠 성을 따랐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손녀를 안은 날. 그 거칠고 두꺼운 손이 3kg짜리 아기를 안는데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아이고, 우리 하늘이. 이쁜 것.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포크레인 레버를 잡아온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아빠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마련해줬어요. 이건 아빠가 해줘야 하는 거야. 원래 네 결혼할 때 해줬어야 했어.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가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도 저한테 야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밥이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아무도 빨리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진짜로요. 시끄러운 게 일상이었으니까 조용한 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아침이었구나. 이게 당연한 거였구나. 신우이는 800만 원과 이자를 전액 돌려줬어요. 대출 시도권은 아빠가 증거를 쥐고 있으니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신우이의 사업은 결국 망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로 왔어요.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5년을 버틴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빠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명도 소송이 진행됐고 6개월 만에 퇴거했어요. 떠나는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수진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5년 동안 야, 너 이거사로 부르던 사람이. 수진아, 한 번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만 가끔 연락을 하세요. 하늘이 사진을 보내드리면 예쁘다. 할아비가 미안하다. 라고 답장이 와요. 시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침묵했을 뿐.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를 시아버지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늘이를 안고 산책을 했어요. 공원에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가 작업복 차림으로 왔어요. 오늘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손녀 얼굴을 보러 온 거예요. 하늘이 아빠 왔다. 아빠가 하늘이를 받아 안고 볼을 비볐어요. 하늘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포크레인 기사의 딸. 시어머니가 비웃던 그 말. 신우이가 조롱하던 그 말. 맞아요. 저는 포크레인 기사의 딸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투박한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고 딸 하나 시집 보내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그 딸이 힘들 때 포크레인을 몰고 달려오는 그런 아빠의 딸. 그게 부끄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늘이가 잘하면 말해줄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포크레인 기사였어. 그리고 그게 우리 집안에서 가장 멋진 일이야.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포크레인 기사의 딸 박수진. 그리고 그게 제 자랑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사랑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